안녕하세요. 부채찌거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 그 다음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사실 지난번에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이 주제랑 연관이 있어가지고 좀 냈는데요. 그 7장 헛되이 날린 기회에 그 저자가 참 클린턴을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클린턴, 오바마 이 두 민주당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특히 이제 오바마 관련해서 오바마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비판을 해요. 오바마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왜 이렇게 혁신적으로 가지 않느냐라는 거에 그 민주주의라는 어떤 거대한 함선, 이 함선은 절대로 한 번에 50도씩 변침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항로를 바꾸지 않고 1도 2도만 바꾸더라도 조금씩. 예, 1도 2도만 바꾸더라도 긴 시간을 너가 보면은 되게 먼 길을 와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랄까 변명을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자는 이 말을 비판을 되게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할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변화가 발생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혁신적 변화를 강조하는 얘기긴 한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런 시각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노동조합이나 어떤 진보 세력의 주장을 많이 대변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막상 이제 촛불로 뽑아놨는데 왜 그렇게 혁신이 부족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하고. 근데 이 저자의 주장대로라면 극히 진보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정당이 사실 집권을 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극히 진보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어떤 후보들이 당선이 됐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서 어느 정도 항상 이렇게 보면 당선되거나 정권을 쥔 쪽이 아주 극좌 극우로기보다는 이제 중도에 가까운 쪽의 정책이 힘을 얻고 당선이 됐는데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사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 클린턴이나 오바마 이런 개인의 대통령들한테 이 민주당이 했던 많은 어떤 실패나 요구를 개인적인 탓으로 돌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명백하게 클린턴은 거짓말로 당선이 된 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클린턴이 그 당시의 상황을 처음 대통령이 될 때 상황을 돌아가 보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문제가 많았고 일반 대중이 고통받고 있어서 그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여기서도 그런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자기 심각하게 생각하고 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딱 되고 나서는 입장이 다른 방식으로 그런 거 전혀 생각 없고 뭐 혁신 얘기만 하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고 그다음에 반대로 뭐 원양전기선 한꺼번에 뭐 변침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에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급격하게 보수화된 방향으로 급격하게 변한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폴란드 뭐 민주화 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막 그냥 완전 굉장히 독재 국가 비슷하게 딱 변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민주주의가 훼손됐고 터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반대로 그 의지만 있다면 이런 좋은 정책들, 그러니까 진보적인 입장에서 좋은 정책들도 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클린턴 정권 당시에 이 저자가 주장하는 대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그 금융 관련 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실책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취임하자마자 이제 의료법, 그러니까 뭐 의료보험 관련돼서는 되게 개혁적인 조치를 취했고 또 이 당시에 약간 뭐 상대적으로 약간 스몰 거버먼트를 주장을 하면서 이제 취했던 여러 조치들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 기술 발달이나 이런 거를 지지했던 이런 걸로 인해서 클린턴 기간 내내 경제가 되게 호성장을 한 건 사실이거든요. 이 저자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 김대중 정권 때 IMF 탈출했지만 그건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탈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 클린턴 정권이 이룬 경제적 성과나 그리고 그거에 따른 어떤 과실이나 이런 거는 비판을 하면서 지금 이 저자의 초점은 대통령을 평가하는 게 아니야. 이 저자의 초점은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킨 민주당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공과가 있잖아요. 그때 그런 식으로 평하면은 모든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클린턴이 경제 정책을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클린턴 시대에 경제가 좋아졌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포인트를 잡는 게 아니라 클린턴을 평가하기 위한 게 아니라 불평등을 심화하는 것을 민주당이 방치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두 개가 완전히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어떤 정책을 취하냐에 따라 그 두 개의 길이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건 거예요. 아니 클린턴 시대에
자유무역을 무비판적으로 해가지고 세계화를 시키고 그래서 노동자의 삶이 되게 어려워지고 각종 부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걸 완화시키고 이런 거는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 펜도리님 생각 그거를 통해서 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요, 저는 공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든 비판이, 그러니까 뭐 마치 이제 이걸 했으니까 이 정책이 무조건 잘못된 거고, 특히 저자는 책 내에서 이것이 어떤 그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행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렇다기보다 빌 클린턴 자체가 신민주당 그 관점에서 노동자들을 고려하는 정책이 아니라 초점을 바꿨고 그 한 10%의 소수의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클린턴 대통령의 공과를 뭐 지금 자기가 평가하겠다는 그런 걸 하려면 책을 다르게 써야지.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노선을 바꿔서 그렇게 해서 불평등이 더 심화됐다. 그러니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초점을 두고 하고 있는 저는 사실 이거 저희가 주의 깊게 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민주당이 노선을 바꿨다라는 이 팩트 하나 자체만으로도 여기에 대한 많은 찬반 양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겠죠. 이 저자는 주장을 그렇게 하지만 이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 그 저자의 생각하고 저도 말씀드리지만 이 클린턴의 정책 중에서 비판받을 점이 많고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민주당 정권에서 어떤 대통령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 저자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가 비판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 하나는 의도는 선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 주장을 낸 게 뭐냐면은 그 이 거대한 함선이 한 번에 50도씩 변침하지 않는다. 요거는 뭐냐면은 조금씩 바꿔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좋은 새가 될 거라고 믿느냐 아니면은 그게 한꺼번에 바꾸지 않으면 그런 사회는 오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주제로 들어가면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 클린턴이나 오바마는 여기서 1도 2도씩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기대만큼 성과가 안 됐다라고는 측면의 한 표거든요, 사실. 근데 이 저자는 아예 그럴 생각도 없었고 이거를 그 당시에도 93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얘기가 변명 같다는 보인다라는 거죠. 이 저자는. 근데 이게 지금 자꾸 이제 현재 우리와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저자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이제 정권이나 이쪽도 되게 아주 급진적인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뭐가 생각이 났냐면 이제 미국이 황금기라고 했던 것 그게 이제 그 루즈벨트 이후에 그래서 중산층이 굉장히 늘어나고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왜 나타났냐라고 했으면 그레이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이제 대공황이 났죠. 그럼 대공황이 왜 났냐 그러면 그 전에 도금 시대라고 하는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달은 했지만 결국은 일부가 거의 모든 부를 가져가는 불평등의 시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그레이 디프레션 공황이 오고 그 다음에 루즈벨트가 한 거를 다른 책에서는 그레이 컴프레션이라고 불러요. 단기간 내에 계층을 확 찌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를 갑자기 90%로 올리고 그랬을 때 중산층이 확대가 확 되면서 그게 사회적 통합으로 가고 그쵸. 그 에너지로 이제 발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이 중도가 무서운 건데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저번에 클린턴이 아니라 만약에 샌더스가 됐다면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이 좌쪽 그러니까 왼쪽에 그렇죠. 계신 분이고 그런 쪽으로 거의 한 40년간을 똑같은 주장을 펼친 사람이잖아요. 만약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밀어붙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은 충분히. 근데 이거는 개인의 철학의 문제인 건데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좌쪽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도를 포섭하려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아니 클린턴은 이미 그 신민주당의 그거였고 생각 자체가 그랬던 근데 사람이고 대통령 될 때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이미 전제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논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저자는 이 사람의 정권의 지지를 받으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샌더슨 같은 케이스도 마찬가지고 클린턴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좌랑 중간을 보면은 항상 표가 중도 쪽으로 와가지고 그쪽에 당선이 됐고 경선에서 이겼고 그다음에 나가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생각 자체에서는 이미 1도 1도씩 가자라는 생각으로 당선이 된 사람한테 왜 50도씩 이거 안 했냐라는 그 솔직히 말하면 그런 사람들 클린턴 찍지도 않았을 거라고.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클린턴 안 찍고 트럼프 찍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힐러리랑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공허한 비판이다. 이게 우리나라로 가면
결국 정의당 지지했던 쪽이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비판하면서 이런 비슷한 맥락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근데 그게 더 그러니까 선택이나 아니면 정권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 그러니까 근데 이게 과거에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랑 지금 우리가 지금 행해야 될 일이랑 상당히 좀 묘하게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어요. 저는 1도씩 변침하면 사회적 변혁은 오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어떤 차의 정책적 의지를 자기가 의지의 문제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 임금이나 뭐 이런 거 부분도 올해 10,000원 했어야 돼요. 올해 뭐요? 올해 최저임금 10,000원 올렸어야 올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도입하고. 그러니까 현재의 그 민주당도 어떻게 보면 타협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거 오바마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타협적으로 그 과정도 그런 거에 좀 집착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됐다는 거고 그 속마음은 그런 의지가 없었다라는 걸로 얘기하듯이 지금 현 정권도 어떤 그런 한계점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만약에 그 진보당 입장에서 봤을 때, 진보 진영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래서 어려운 얘기다. 다음 어려운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느 한쪽으로 이거 되게 쉽다 내지는 이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절대로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는 전국에서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서 행정부를 구성했지만 금융 위기에 대응하면서 이전과 다름없는 정책을 실행했다. 기본적으로 판도는 전국의 납세자들이 되고 자신들은 계속해서 룰렛을 돌리기만 하면 되는 구조로 결론을 내었다. 은행의 부실 경영, 기만적인 대출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패한 은행을 구제할 때 해당 은행의 문을 닫거나 은행 경영자를 해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들로 구성된 오바마의 팀은 그러지 못했다고 저자는 비판하고 있는데요. 오바마의 그의 팀이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평등 문제와 결부된 경제 안건을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은 이유가 단순히 그러길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방금 전 주제랑 똑같은 비슷하네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원치 않았다라고 얘기한 게 뭘까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바마도 똑똑하고 하버드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그런 관료를 채워놓고 그 사람들을 편의를 봐주는 거죠.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되게 똑똑하고 이런 그 금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금융위기가 터졌지만 이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잘 하려고 한 건데 터졌으니까 기회를 줘서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경험 많은 이 사람들이라고 의지하고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지우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일반적인 서민들은 그걸 책임을 지우고 그러길 바랬고 실제로 그 자리에 왔던 그 은행 뱅커들도 굉장히 떨었는데 그냥 계속 기회를 주고 잘하라고 하니까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보너스 받고 이렇게 그냥 세금으로만 그냥 더 준 거잖아요. 세금으로 그냥 지원만 해준 거잖아요. 아니 이제 이것도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통령 한 명이 마음 먹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자꾸 이 저자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당시도 그렇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의지가 내가 있고 강력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저항하는 세력이나 뭐 하원 상원부터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터 돌파해야 될 너무나 많은 게 있는데 요거를 모든 게 다 그냥 이게 의지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좀 솔직히 좀 그러니까 나이브하다기보다는 되게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거도 없고 근거도 좀 희박해요, 솔직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러길 원치 않아. 아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게 그 부분 말고는 딱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었는데. 저는 딱 하나만 첨언하면은 저는 이렇게 집권한 정권의 실제 팀 구성, 팀을 어떻게 했느냐도 그 리더, 그 최고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서 만들어지겠고, 그 다음에 그 최고 권력자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전히 그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봐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 뭐 여러 지역 자치 단체장 중에 여러 가지 좀 과감한 조치를 취한 지역 자치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건 불가능한 거야. 뭐 이를테면 보수 쪽에서 해볼까? 홍준표 그냥 다 셧다운하고 그 학교 급식 그냥 하지 마라. 없애고 뭐 진주 의료원 폐쇄시키고.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뭐 반대로 뭐 이재명 의원 같은 기본소득 막 지급하고 청년 수당 주고 그냥 이게 가능한가 싶었는데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여전히 있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고 뭐 그런 거 다 이해하는데 그런 관료를 뽑고 그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 구체적인 실행은 분명히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는 충분히 문제제기 가능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도 사실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책에서 나와 있던 얘기는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실패를 발판으로 되게 강력한 지지를 통해서 이게 당선이 되었는데 이 어디 갔죠? 네, 경제 안건을 경제 안건을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일 수도 있죠. 똑같은 상황이네. 그러니까 촛불 혁명으로 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당선이 되었고 지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사실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느냐 뭐 장하성 총리도 지금 장하성 실장도 지금 바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계속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들 뭐 어떻게들? 이거는 근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 평가에 대한 얘기인데. 중요하네. 그러니까 근데 그 우리가 훗날을 뒤돌아봤을 때 한 3, 4년 뒤에 봤을 때 우리가 그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졌지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근데 생각을 어쨌든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오바마보다 훨씬 강한 것 같아요. 강해 보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고 나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정말 강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오바마 대통령, 클린턴 같은 경우도 뭐 하겠다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다 이렇게 빠져나갔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소득주도 성장을 끝까지 밀어붙이게 강력하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펜도르님의 그 과거 했던 말씀을 참고해서 제가 미루어 짐작해봤을 때 김동연 부총리부터 지금 경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걸로 봐서 그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비슷한 얘기. 그러니까 그 정부 내 갈등 얘기를 하시면서 그쵸. 각각 취한 입장이 다르다는 말씀 좀 전했었거든요.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서 그때 좀 네. 비판적인 입장 사석에서 사석에서 했더니 적당히. 그래서 그 순서를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대단히 후임이 누가 되느냐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근데 아까 전 토론이랑 이거 연결을 시키면 이게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그 오바마도 그렇고 클린턴도 그렇고 결국은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른바 전문가 집단 중에 한 사람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문가 집단은 뻔해요. 이렇게 금융계통에 일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기재부나 이쪽에서 일했던 사람이나 혹은 기존에 어떤 한국에 일하고 있던 사람이나 이걸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완전히 아니면은 제외의 야 쪽을 쓰면은 장악이나 이렇게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이 저자가 비판하는 상당수 부분은 오바마나 클린턴이 썼던 그런 어떤 이 경제개혁의 칼을 쓴 사람들이 그쪽과 너무 친한 애들을 써서 제대로 칼을 못 휘둘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회전문인 다 그냥 시카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은 거죠. 그냥 뽑고 잘 해봐. 근데 그 얘기는 뽑고 잘 해보라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런데 경제 분야 관료에 있어서 지금 정권이 처하고 있는 인사도 잘 보셔야 돼요. 네. 그건 왜 이쪽에서 이렇게 보다가 이쪽에서 다른 얘기,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왜? 예. 아니 얘기를 하세요. 말씀하시죠. 속 시원하게.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정권이 바뀌었지만 사람 그대로예요. 그때 말.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국은행 총재가 그대로고. 그렇죠. 그다음에 부총리가 사실 전임 정권의 뭐 관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뭐 전에 최 장관님과 사실 같은 결을 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네요. 오바마랑. 아니, 저는 가령 예를 들면 이 신문들 보면은 총체적인 저항을 하고 있거든요. 총력 저항. 총체 그냥. 조선일보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죠.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매일경제나 뭐 보수지 딱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다 망했어야 돼요. 그 망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취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반대에도 계속 뜻을 굽히지 않고 간다라는 것 자체에서 저는 뭐 의지가 있다. 근데 단지 이제 지금 입법에 대해서 문제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입법에 대한 제한적인 조건에서 이 정도까지 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평가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어느 정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오히려 더 이게 강력한 50도가 정말 50도인지 60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양어선이 한번 틀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뭐 개헌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1, 2도의 수준은 아닐 거다. 그러니까 가령 그런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나서 개헌을 하고 싶어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그 권한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법치에 준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였으면 우리는 이거 해봤자 소용없다. 그러면 그냥 무마되고 그냥 안 했을 텐데 지금은 그거를 최대한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의지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장 그 뛰어난 자들의 결함. 그래서 복잡성에 매료되는 습성은 기존의 기업들을 보존하려는 욕망, 그다음에 전문 지식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 등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것에는 하나의 깊은 원천이 존재하는데 그동안 진보 진영의 사고와 행동을 특징지어 온 원천이기도 하다. 바로 절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전문직 계급의 위대한 합의를 향한 열망. 그러니까 합의를 통해서 하려는 거죠. 전문직 계급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대한민국의 진보 진영의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현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합의와 진보 그 계급 전문적인 어떤 관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합의를 하려고 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위대한 합의는 그 예를 들면 그 이제 오바마가 이제 여야 합의, 그러니까 그쵸. 진보 지정과 보수 지정이 합의를 통해서 어떤 점을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그쵸. 측면이고요. 이건 뭐 노무현 대통령이 거국 내각을 하려고 했던 이런 측면, 예, 연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랑 다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하나만 거기다 더 덧붙이면 이 책 안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오바마 케어나 도드 프랭크법 등 상당히 복잡한 법안이 통과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법들이 좀 과하게 복잡하게 만들어져서 협의가 됐다는 식으로 이 책에서 23,000장 도드 프랭크법이. 예. 그렇죠. 그리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만들어놨고 그 소위 얘기하는 디테일의 악마가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일반 대중을 위한 정책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엘리트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게 복잡해지고 그런 거를 들으면서 그런 게 문제다라는 식으로 저자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에도 오바마가 처음에 초안이 이렇게 복잡하거나 이런 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전문가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여야가 싸움을 하다 보니까 합의에 도출해서 이렇게 된 거. 그러면서 하나하나 단서가 달리고 뭐 하고 이러다 결국 이게 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어떤 20잔의 로비가 들어간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수는 없겠죠. 그런 거를 조항을 계속 만든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 약간 진보의 약간 그 굴레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반 합을 통해서 우리가 합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나아야 된다는 막연한 신뢰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거 보세요. 그럼 같은 거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물건이야. 죄송합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사건 같은 것, 국정화 교과서 같은 거 말 안 듣잖아요. 그냥 실행해 버리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실행해 버리잖아요. 근데 좀 얘기 안 달라요. 듣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법안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게 있고. 법안은 어쨌든 여야 합의를 해야 되니까. 뭐 국정교과서 이슈처럼,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파급 효과가 커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행동을 할 때는 그런 걸 할 수가 있지만 이런 오바마 케어나 이렇게 법을 바꿔야 되는 이슈에서는, 그러니까 그때 국회 선진법 통과를 하지 못하는 여러 법들의 문제는 그 박근혜 정권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펜도리님 얘기는 이게 무슨 진보가 굳이 막 너무 그 합의를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여야 대치 상황과 그런 거에서 합의에 의한 결론이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도 연정 얘기 나온 건 하도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가자라고 했던 딴지를 건데. 계속 거니까. 근데 이거 했을 때 이 똑같이 이 보수 진영이랑 이 진보 진영의 비판을 똑같이 받았어요. 꿈꾼다 뭐 이런 식의.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도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여야 합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받거든요. 근데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합의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고 그 다음 안은 뭐야? 지금 현재 이제 국회 지형도에서 그런 법안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그런 것에서 이렇게 벗어나 계신 분이 있죠. 그 트럼프. 근데 트럼프도 그러니까 어떤 합의와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과감하게 해버리는. 아니죠. 근데 트럼프도 법안의 이슈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법안 이슈에서는 어쩔 수 없지. 법안은 어쩔 수 없죠. 근데 지금 우리가 취하는 많은 경제개혁 법안이나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국회법 통과해야 되는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렇죠, 어렵죠. 트럼프는 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 상보다는 훨씬 더 이 상원 하원의 안정적 의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결국은 실효성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합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건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이 이슈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이슈가 그러니까 합의를 하려고 막 이렇게 쓸데없는 트라이를 하다가 일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난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 이해되는데. 이해돼요. 근데 근데 그러면 너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더 강경하게. 그 자치단체장이 자꾸 예를 들어서 그러던데 제가 뭐 그분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좀 과단성 있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홍 얘기죠. 전 대표님 같은. 내지는 이모 시장. 저는 솔직히 정치적 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지 기반을 결집시키기 위한. 대부분의 비슷한데 법안을 통과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는 그 파급 효과는 크지 않고 정치 액션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혁신에 대한 열광, 보스턴 같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의 혁신 열기를 소개하면서 보스턴이라는 시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소개를 합니다. 책 내에서. 일단 대중의 문제를 혁신이 풀어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혁신을 강조한다고 해서 일반 시민의 경제적 안녕이 실제로 개선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자는 혁신에 대한 강조가 불평등 현상을 변명하고 부자들의 고결한 지위에 대해서 해명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해결사 노릇을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제일 제가 좀 이렇게 뭐랄까 반발하게 된다고 할까? 불편한. 이런 거. 왜냐면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약간 혁신적 그다음에 뭐 발전 그다음에 뭐 이런 개선 이런 거 자체를 좀 부정하는 그 논지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과대평가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혁신을 강조하는 거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랑 문재인 정부 다르지 않다고 봐요. 뭐 창조혁신센터 계속 지금 운영하고 있고 신산업을 통해서 성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똑같이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걸로 그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걸 감추는 거지. 그 뒤에서는 특권 계급의 그 유리한 어떤 같은 법 제도를 통과시키고 뭐 이러느냐 아니면은 좀 과세평등을 하고 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을 펼치느냐 이거의 차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혁신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절대선 같이 생각해왔던 그리고 인식돼왔던 것들이 허상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구글이나 이런 뭐 유튜브가 됐던 그러한 기술들이 정말 일반 대중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으로 그쵸. 효용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거기를 이렇게 맹목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 곳인가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그거 같아요. 그 다음 주제 다 비슷할 것 같은데 그 사실 보스턴에서 우버가 그런 상황에 처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제를 먼저 같이 연결해서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제 주제가 이제 10장의 혁신 계급 관련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저자의 비판의 어떤 혁신 실리콘밸리의 비판으로 이어지면서 특히 이제 공유 경제에 대해 강한 어떤 부정적 시각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버나 에어비앤비를 저자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낡은 술책이고, 그러니까 규제를 좀 피하기 위한 좀 편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등장한 어떤 공유 경제는 실제로는 노동자들한테는 가장 일방적이고 불리한 고용 수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뭐 당연히 우버나 에어비앤비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근데 그 저자의 주장은 역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기 택시 노동자들의 문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요거는 뭐 택시 노동조합이나 아니면은 호텔 쪽의 어떤 이쪽 어떤 또 다른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는 논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또 혁신이란 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한 나라만 존재하고 여기서 혁신을 막았어. 예를 들어 우버가 안 들어오게 했어. 이러고 모든 문제 해결되면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면 안 돼. 세계화의 물결 속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관광 왔을 때 제일 불편한 요소 중에 하나가 교통 문제가 있어요. 우버 안 되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외국 나가보면 진짜 불편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문제 같은 경우가 이 존재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뭐 비판하는 게 이것도 역시 대안 없는 비판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했고, 또 사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택시 관련된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카풀 이슈가 있는데 요게 우리나라에서는 여론은 지금 어떻다고 보이냐. 물론 이 여론이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보는 여론이니까 좀 편향된 걸 수는 있지만 대부분 택시 쪽을 비판하고 이제 우버나 이런 공유 경제를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많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진보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자가 이런 측면을 비판한다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동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혁신을 안 하고 공유 경제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저자의 주장에는 공감 못 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가 이제 그 제 다음 주제도 이제 연관에 대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 저자가 공유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재밌어요. 그 전통적인 경제적 합의를 우회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버는 지방 정부의 택시 규정을 우회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고,
에어비앤비는 호텔이라면 준수해야 될 안전 입지 규정을 우회하도록 그냥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연관이 되네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문제 제기는 확실히 했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하신 펜돌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카풀이라는 구체적인 걸로 보면은 저도 그러면은 이제 카풀이라는 서비스가 시작되는 걸 좋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보면은 야, 그 생각이 온 거니 좋은 거냐라고 그쵸. 되묻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다른 측면도 그러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 없는 문제 제기라고 얘기는 했으니까 여기서 대안이 명확하게 제시는 안 됐지만 대안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까지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강남역에서 12시 넘어 택시 잡아본 사람은 누구나 이 불만을 당연히 알고 승차 거부를 당해본 사람들, 그다음에 젊은 여성분들이 택시 탔다가 좀 불편함을 겪었던 분들은 당연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부분들은 뭐 이 택시 노동자의 어떤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무시받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유 경제의 우버나 뭐 카카오 택시나 이런 걸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이제 그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던 그 산업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노동자의 권리인지 택시 운송업을 하시는 분의 권리인지도 불명확하고 호텔은 더 황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 이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 전혀 없다는 건 아닌데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혁신 자체를 공격하는 이런 행태를 취했어. 그래서 이런 주장이 승리를 했어. 승리를 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이제 그런 공유경제나 어떤 혁신 그다음에 실리콘밸리 이런 거 다 없어졌어. 그러면은 장담하는 좀 3에서 50년 내에 미국이란 경제 자체가 세계 경제에서 쇠퇴하는 경제를 낳지 여기서 그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해피한 결말로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혹시 이렇게 보면 어때요? 그 중국은 그런 공유 그런 서비스를 굉장히 엄청 잘 돼 있죠. 허용하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그렇고 그럼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득권이나 기존 사업자들의 저항이 되게 강한데 그쵸. 지금 그래도 격차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게 중국이 어디랑 어디의 격차가 어디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페이라든가 뭐 아까 그 우버 같은 시스템도 디디 추승이라고 그 엄청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뭐 자전거 공유부터 시작해서 이런 공유 경제 모델이 엄청나게 발전돼 있고 그럼 거기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고 약간 폐쇄적으로 나가고 저쪽은 개방적으로 나갔다면 그게 이제 몇 년 뒤에는 엄청난 격차로 벌어지겠죠. 저는 이미 많은 격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격차가 있죠. 그 부분을 저는 아니 근데 공유 경제라고 하는 게 그냥 허울만 있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냥 공유 경제가 나중에 만약 우리나라 우버가 계속돼요. 그럼 우버 택시기사들 자기네들 그냥 조업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냥 어나더 이익 집단이 이름만 공유 경제지 그냥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이익 집단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이 뭐냐 여기서도 계속 다루고 있는데 뭐 그 아마존 같은 경우 미케니컬 터크라고 그 사람이 하는 노동력 과거는 고용을 해가지고 써야 될 사람을 인터넷상에서 임시적으로 고용하는 그런 미케니컬 터커라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우버도 과거에는 택시 조합이나 이런 노동자의 지위로서 했던 사람들이 그냥 인터넷으로 딱 연결해가지고 딱 그 일만 하는 식으로 돼서 다 분절적으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과거에 비해서 노동자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권리 보장 더 안 되고 더 열악한 상황으로 지금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좀만 더 가면 게다가 로봇으로 교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하시면 자율주행이 사실 제 보기엔 우리 세대 내에 될 것 같은데 그럼 자율주행이 되는 순간 사실 택시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예를 들어 무시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율주행 혁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상원님 얘기는 초점이 잘못돼 있어. 그런 시대로 가는 걸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이 저자는 혁신이라고 비판하잖아요. 얘기 들어보세요. 부정하지 않아. 하지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돼. 어떻게? 그럼 지금 운전하고 이런 사람도 계속 운전하다가 그 로봇으로 딱 교체돼서 그냥 다 나가 죽어야 돼요? 잠깐만요. 여기 지금 아니 복지나 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더 강점을 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혁신은 물론 혁신도 중요하니까 뭐 하겠지만 계속 이 사람은 불평등 문제 해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주제입니다. 자율주행이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한 국가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연구를 중지해야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여기서 어떤 특정한 자율주행을 딱 놓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럼 여기서 이쪽 실리콘밸리나 여기서 혁신에 대해서 모든 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하는 거 오케이. 좋은데
그러면 요거를 막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도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회 보장망에 되게 찬성하는 입장인데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혁신적인 부분이나 뭐 공유경제나 스타트업이나 이런 부분을 막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촉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움을 줘야 된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맥락으로 쭉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뭐 기존의 올드 인더스트리 일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재취업하고 이런 거 믿지 않다고요. 그런 거 믿지 않고. 근데 이 저자가 얘기하는 저는 약간 이 어떤 이렇게 단순화된 방식에 대해 자꾸 반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오히려 혁신을 강조하는 게 너무 단순화된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당면한 택시 운전사들은 뭐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면서 같이 얘기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더 단순해. 혁신만 강조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이게 택시라고 하는 이슈가 아니라 예를 들어 그러니까 모든 경제 이슈 중에서 이렇게 안 연결된 게 없어요. 뭔가 새로운 거를 하거나 이럴 때 그쵸. 거기에 피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걸 할 때 정부가 모두 다 개입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보는 사람들을 다 신경 써서 가야 되나요? 그렇진 않죠. 그러기는 힘들죠. 그러기는 힘드니까. 그러긴 힘드니까 사회 전반적인 안전망을 만들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펼치고, 그러니까 뭐 뉴딜에서 뭐 그거를 컴프레션 했다는데 지금도 그렇게 빈부격차가 벌어지니까 그런 걸 하든지 뭐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사회 안전망 내지는 기본 인간으로서의 복지에 대한 정책은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회 불평등도 세금이나 이런 거 통해서 축소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랑 이렇게 뭐 혁신이나 아니면 이노베이티브 생태계나 아니면 요걸 비판하는 거는 저는 좀 기회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회가 다르다. 네. 이걸 비판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닌데 이 얘기 왜 사실은 하는지가 저는 솔직히 기존에 있는 이익 집단을 벗어나서 지금 뭔가 새로운 이익 집단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렇진 않아요. 새로운 이익 집단? 저는 그런 거보다는 이제 가령 예를 들면 뭐 카카오 뭐 카풀 서비스를 예를 든다면 그거를 100% 허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법령으로 그게 출퇴근 시간의 하나의 허용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게 신기술이라고 무조건 도입할 거냐, 그게 아니라 그쵸? 우리 제도권 내에서 이걸 어떻게 수용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맞아요. 그것을 단계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안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미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규제 때문에 솔직히 새로 기업하거나 새로 아이템하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이미. 그리고 중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이미 격차가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그렇다고 해서 나쁘냐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는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요? 그래서 샌드박스 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기존에 있던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새로운 사업이 이게 태도되기가 어려우니까 샌드박스로 해서 5년 동안 뭐 어느 정도 그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지만 그 기간에는 규제 없이 가다가 거기서 이제, 평가를 다시 받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대안으로 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공유경제나 아니면은 지금 카풀이나 이런 거에 그런 방식으로 규제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다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보수적인 쪽이지 이쪽에 대해서 많이 열린 쪽은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가 잘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촘촘하게 사회에 대한 어떤 규제나 법적인 그런 것들이 이미 과거에 합의된 것들이 있기 때문이고, 중국은 그런 게 없는 데서 무주공산에서 사업을 펼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다이렉트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이미 시스템이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저자의 의견은 그런 이제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냥 슈가 코팅 돼서 이게 실제로는 해가 있을 수 있으니 그쵸. 그걸 고려하자라는 공동체에서 같이 이거를 판단하자는 거죠. 뭐 나쁘다라고 보자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저자가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는 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과거에 클린턴 때 법을 다 풀어놔서 그런 건가? 아니 나는 이건 진짜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그 택시 노동자의 어떤 권리 보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뭐 밤 12시 1시에 택시 기다리면 한두 시간씩 기다리고 승차 거부당하고 이게 저는 이게 당연시 돼서 해야 되는 사회여야 된다고 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은 특정 지역에 한해서 풀어주는 거죠. 그 지난 20년 30년 동안 승차 거부 막으려고 노력했고 다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문제를 오로지 새로운 기술을 도입으로 해서 풀려고 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해결된 문제를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때문에 못 풀고 있는 거죠. 그게 해결이 됐어요, 우버 때문에? 다른 데서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아무도 밖에서 손 들고 택시 잡는 사람 없어요. 그냥 띠띠치 스윙을 다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게
아니 그게 무슨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최소한 일반적인 사람이 뭐 100만 명, 1000만 명 되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1시간 동안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진 않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 문제를 해결한 거지. 수요 공급 문제. 근데 그게 가령 예를 들면 카카오 택시도 과거에 이제 저도 뭐 제주도 갔을 때 되게 외진 데에서 카카오 택시 부르면 다 오거든요. 그것도 그러면은 기존의 뭐 택시 시스템을 가지고 연결성을 확대해서 해결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존 택시 시스템으로 해결되는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 공급이 뭐에 안 맞냐면 택시 면허제잖아요. 그렇죠. 면허제인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 이 되게 뭐 12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많이 몰리는 시간대 그분들이 다 근무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노동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는 밤에 자야 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치. 이때 많이 이용할 사람들은 이 시간에 이용을 못 해가지고 더 돈을 많이 내든지 기다려야 되든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소요 공급이 안 맞는 건데 우버나 이런 거는 그 시간대 일할 차와 어떤 기사들을 많이 대량으로 공급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사회에서 선이냐는 문제는 대단히 판단하기 어려워요. 판단이 어려운데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장하는 논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게 어느 한 특정 도시나 어느 한 나라에서 막히는 일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불가능해? 그냥 막으면 되지. 그거는 창원님이 불편할 뿐이지. 그냥 그 사회적 합의로 그게, 막아버리면 금방. 그게 왜 불가능하냐면 그건 이미 금리나 이런 문제에서 이미 다 증명이 된 게 어느 한 나라의 아니, 경제 정책으로 그 우리나라의 나라에서 할 수가 국가는 없어요. 국가의 법이 작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지 왜 못해? 그게 우버가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올 관광객이 안 오나요? 그러면? 아니 뭐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그렇게 하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도 왜 안 된다고 뭐가 생각하시죠?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충돌하는 부분은 현재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의 접근인데 새로운 이미 기존에 풀었던 새로운 혁신의 문제 그 해결 방법이 있고 기존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해서 풀 거냐 아니면 새로운 걸 도입해서 풀 거냐 지금 그게 약간 상충되는 건데 우리가 그 카풀 시스템은 출퇴근 시간에 한한다란 자체도 그래서 네. 아까 그 흐름으로 가면은 문제가 현재 있어요. 그럼 그게 이미 검증된 혁신적 이제 방식으로 그걸 해결할 거냐와 기존 시스템을 개선을 통해서 해결할 거냐.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택시와 카풀의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대 굉장한 수요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아까 펜돌님이 문제 제기로 했던 거는 특정 역, 강남역에서의 어떤 시간대에 안 되는 것. 그럼 그거를 우리가 해결 방법으로 다 푼 게 아니잖아요. 카풀을 다 푼 게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 그걸 풀어서 그 수요를 대응을 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아까 유성님이 말씀하신 한 나라에서 막을 수 없느냐는 문제로 그 논리를 그대로 받으면 우리나라에 대형 마켓도 없어야 되고요. 전기차도 쓰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도 안 되고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막혔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이슈들 하나하나가 다 이해관계 충돌 이슈가 있었지 그게 없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지금 이런 그 사실은 저는 카풀이나 뭐 이런 쪽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플러스 같은 거 앱도 사용했었고 드라이버로도 몇 번 하고 했었어요. 그 관심 있어서 했었는데 플러스가 망했잖아요. 규제 때문에. 규제 때문에 망했죠. 그리고 바로 카카오가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좀 이상해. 그러니까 역차별이다 이거지. 이게 뭐냐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형태가 다 이해관계 충돌인데 그 이해관계 충돌에 있어서 기존 권익의 보호만으로 해결되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 밖에 돌아가면 그렇다고 무슨 택시기사분들은 그럼 나가서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닌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보장할 수 있냐라는 측면이 있고 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도시 경쟁력 국가 경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한 나라에서 더 살기 편한 것과 어느 나라에서는 훨씬 더 살기 어려운 거는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경쟁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보다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저는 논리가 약간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저는 금융 쪽을 많이 하니까 그런 식의 논리를 펴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미국은 뭐 핀테크가 잘 되고 중국 핀테크 잘 되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핀테크가 안 되냐. 그렇지. 근데 그게 사실 다른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미 금융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신용카드로 다 되니까. 신용카드를 쓴 지가 20년이 넘었고 우리나라는 금융 인프라가 이미 잘 돼 있거든요. 굳이 핀테크를 도입하지 않아도 이미 너무 안정적이에요. 이미 물론 이익 집단이 있죠. 물론 잘 안 되는 뭐 이런 뭐 폐해가 있죠. 하지만 뭐 스마트폰 뭐 중국은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데 우리나라 안 돼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뭐 중국의 TT 추징이 돼도 중국은
그 대중교통이 좋은 곳은 좋은데 또 안 좋은 곳이 열악한 곳은 되게 안 좋아서 택시를 못 잡으면 되게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또 상대적으로 또 우리나라 대중교통 좀 잘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들어온다고 해서 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해결할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보세요. 그 도시노동자 관점에서 보자면 어쨌든 야근을 하고 나가는 그러는 택시를 타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번에 기본요금 오르잖아요. 많이 오르죠. 네, 많이 오르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교통비나 뭐 이런 부분들 물가 되게 많이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역시 그러면 택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다 오케이를 해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 대단히 다른 이슈긴 한데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혁신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는데 뭐냐면 이게 혁신이 어느 한 계층이나 어느 한 측면의 부에 집중을 도와주는 혁신은 저는 당연히 규제가 돼야 되고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금융 시스템 대부분 그런 게 많죠. 예를 들어 파생상품 혁신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리스크는 사회가 안고 그 부의 이득은 특정 그 그렇죠. 시대에 가져가니까 문제인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거를 구분해서 가야지 이렇게 뭐 무조건 세국으로 막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는 게 취지예요. 그러니까 펜도렌님은 택시 운전사들을 기득권층으로 보시는 거네요. 택시 운전사를 기득권층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기존 택시, 그러니까 기존 운송 쪽에서, 그러니까 기존 운송 쪽에 있는 쪽이 어쨌든 기존의 권력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는 보고 있어요. 저는 한 가지 제가 예전에 이거 좀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코어라라는 사이트에서 본 건데 한국의 좋은 점을 외국인들이 막 소개하면서 썼어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낮은 물가를 막 적었어요. 뭐 김밥도 뭐 1,000원이고 그렇지. 교통비도 엄청 싸고. 근데 그걸 적은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 뒤에는 굉장히 저임금 근로자들이 많다라고 적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느끼는 게 왜 이렇게 물가가 싸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네, 근데 맞아요. 그것들 뒤에는 이미 그 사람들의 희생들이 이제 사회 깊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혁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변혁 들어갔죠 이미. 갔죠. 그래서 이미 최저임금을 그래서 올리려는 최저임금 거죠.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수준 자체는 이미 그렇게 그건 떨어지지 맞아요. 않아요. 아무튼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택수님. 제가 이게 책을 보면서 약간 놀랐던 건데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혁신계급이라고 민주당에서 뭐 계속 얘기하는 이런 것들 민주당은 되게 신기한 게 월스트리트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동시에 실리콘밸리에서도 되게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첨단 IT 기업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그냥 흔히 아는 거는 미국 하면은 그냥 실리콘밸리, 월스트리트 이거 두 개로 그냥 그쵸. 대변이 되잖아요. 미국 하면. 근데 그러면은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배경이 있어서 당선이 된 걸까? 저는 이게 약간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민주당이 기존에 외면해온 블루칼라를 대변했기 때문에 당선된 근데 사실 공화당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기반 때문에 이 사람이 당선이 된 거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 됐을까요? 부분이 우리가 다룰 위험한 민주주의에 잘 그치.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한 민주주의에서는 트럼프는 포퓰리스트이기 때문에 된 거고 일자리를 뺏은 멕시코에 장벽을 세우겠다. 뭐 그다음에 일반 서민과 대중의 현재 지금 불평등에 대한 어떤 분노, 불안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고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근데 경쟁자인 힐러리는 오히려 현상에 안주하면서 문제를 감추는 듯한 느낌을 주고 그다음에 뭐 진보라는 것 자체가 좀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고 이것저것 고려를 하는 거고 보수는 현상 유지하는 게 보통 보수인데 그렇죠. 그 트럼프는 보수가 아니라 보수긴 한데 약간 포퓰리스트고 더 좀 다른 캐릭터이니까 일반인들이 그 매력에 끌린 거죠. 매력에 끌린 거죠. 아니, 문제를 되게 단순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장벽을 세우고 이민을 막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또 저는 솔직히 이 저자가 주장하는 이런 주장을 트럼프가 그냥 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걸 참고해서 그렇게 아예 이 참고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이 저자의 주장대로 민주든 공화든 어디 나가서 정치인이 냈다면 그게 트럼프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저자가 그렇게 뭐 증오를 증폭시키고 뭐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서민과 대중의 당이라고 하니 서민과 대중의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 불평등 문제고 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타겟팅으로 세운 게 이제 금융 쪽
그다음에 실리콘밸리 쪽, 그다음에 뭐 이게 높은 교육을 받은 전문직을 타겟으로 세웠죠. 이게 그 한 가지 요인을 저는 변화를 갈구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미국에서 새로운 변화가 보이는 게 아까 그 사회주의자 있잖아요. 그걸 지지하던 분, 그 힐러리 클린턴 되게 대당했던 샌더스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클린턴으로 돌아설. 아니 클린턴의 그 트럼프. 트럼프. 예. 맞아. 그게 왜 그러냐면 샌더스에서 변화를 갈망했는데 그 다음 힐러리예요. 변화가 안 돼. 힐러리는 그렇죠. 그냥 그러면은 엘리트 계급의 대변자야. 그 상황으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샌더스를 지지하던 사람이 왜 트럼프를 지지하느냐. 그쵸?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이제 이 책을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데 겉에는 좋아. 막 명분은 되게 좋고 설명도 좋고 보이긴 좋지만 내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주진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바꾸려면은 샌더스를 갔는데 샌더스는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더 이상 내가 갈 때는 민주당으로 못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퓰리스트로부터 배울 점은 배워야 돼. 그 진보가 시스템을 다루고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하잖아요. 진보는. 근데 시스템을 개선하는 건 복잡하고 어렵지만 그거를 대중한테는 대중의 언어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결국은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를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결정의 요인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가 비민주적인 화신인데 그럼 왜 민주주의를 희생하면서도 트럼프를 결정을 할 건가? 그거는 그만큼 변화가 없었던 현실에 대한 강한 니즈가 있는 거죠. 그게 저는 되게 근본적인 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끊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1장. 예. 진보의 도금 시대. 예. 여기서 이제 진보의 도금 시대. 도금 그 말씀 아까 해주셨죠. 예, 그 도금입니다. 저자는 현재 민주당을 대표하는 힐러리가 이상적으로 들리기는 했지만 사실상 미국에 이렇다 할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를 힐러리 독트린이라고 부르며 비평하고 있습니다. 그 독트린이라는 게 어떤 유명한 사람의 어떤 신조 같은 거? 예, 그런 건. 그녀가 국무장관 시절 세계의 여성 그리고 어린 소녀들을 위해 뭐 여러 구호를 말했지만 결국 초기 행정부의 고상한 계획들이 있었지만 매우 의례적인 전개 후 변화 없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녀와 이제 연관된 한 사례로는 이 사례로 소액 대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창한 효과를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큰 사회 변혁을 만들지 못했고 소액을 받은 대출자들 일부는 채무자로 아예 전락이 되어 피해를 줬다고 합니다. 과연 도금되어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정치인과 실질적 변혁을 이끄는 정치인을 어떻게 구분을 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도금되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겉으로 보여지기는 좋은데 실제로 이제 파퓰리스트 같이 실질적 변혁을 이끌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예로는 소액 대출을 강하게 얘기해서 내가 사회에 인상은 주는데 줄 겁니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변하는 게 없어. 변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저는 딱 심플하게 답이 있는 거는 정치인의 경력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정한 자치단체에서 이제 변화를 이끌어냈거나 당내에서의 어떤 리더십을 맡아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거나 이런 식으로 커리어를 통해서 실행 능력과 정책적 비전을 확인해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빌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이미 과거에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사람이 신민주당 활동을 하고 활동했던 내역을 보면 대통령 이후에 행보가 보였는데 사람들이 대통령 때는 그걸 자세히 못 보잖아요. 일반인들은 그 사람의 말만 보잖아요. 그래서 약간 속은 느낌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한번 속았었죠. 그렇죠. MB도 사실 좀 그런 측면이 있었죠. 속았었죠. 많은 사람들이 속았죠. 네. 자기들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 속았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보통 일반인들은 정치인의 그 과거의 행적까지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봐야 될 것 같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를 얘기하니까 그때는 우리가 다들 그 경제 위기에 빠져 있었고 저 사람이 막연하게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거라는 그냥 막연한 상태 때문에 사실 그 뒤에 있는 것들은 그냥 알면서도 듣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욕망의 화신. 그런 사람이 많았죠. 그 당시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50% 넘게 당선됐죠. 지금처럼 SNS가 뭐 발전한 것도 아니고 어떤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걸러진 정보만 딱 봐서는 그 당시에는 정보가 없었죠. 이게
지금 지사님을 하고 있는 분이 대통령을 출마할 때 이 사람이 무슨 비유를 들었냐면 큰 배를 움직이는 선장은 작은 배를 그 움직였던 선장이 하는 게 낫다. 왜 그러냐면 보통의 사람들은 큰 배에서 갑판장을 했거나 뭔가 뭐 선실을 뭐 했거나 이런 뭐 과거의 장관이나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큰 배를 더 운전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저도 약간 유성님하고 작은 배를 50도씩 틀어본 사람들이 큰 배도 틀 수 있다. 그래서 작은 배를 틀어서 방향 전환에 성공시킨 사람들이 저는 단계를 올라가서 그래야지만 큰 배를 틀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것도 100% 동의하는데 큰 배를 너무 안정적인 큰 배를 움직이는 데 탔던 사람들은 오히려 50도라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거의 100% 동의하는데 성공과 실패만 보면 안 된다고 입장이에요. 작은 배를 성공을 시켰는데 성공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는 그 사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느냐를 봐야지 이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떤 철학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삶을 봤을 때 인권 변호사로서의 상당히 오랜 기간을 살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인간성 이런 걸 믿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뭐 성공했다. 그렇게 따지면 이명박 대통령 기업을 잘 성공시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정에서 어떻게 막 범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기업을 성공시켰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단지 직원들 막 정리하고 해가지고 성공 결과만을 볼 게 아니라 다 봐야 돼. 과정에 대해서도. 그래서 정치인들의 경력을 자세히 보는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측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도 많이 생겨났고 지금 뭐 정치 평론가나 사실 일반 이렇게 시민 중에서도 그런 거 채널 운영하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많아졌잖아요. 정보가 많다.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서 사실 뭐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도 과거에 예를 들면 그 뭐 회사 운영했을 때 뭐 문제들이 있었던 일화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지금 뭐 갑질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회 자체가 개방이 돼서 그런 측면은 정치인들을 선택하는 데는 뭐 훨씬 더 좋은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주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펜도리님 주제를 마지막으로 토론을 끝내려고 합니다. 예, 이 주제까지 오게 될 줄 몰랐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시종일관 이제 이 책을 토론하면서 약간 좀 상반된 의견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금 방금 이슈에 대해서도 저는 좀 솔직히 좀 의견이 좀 달라요. 네, 다른데 그거와 연관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저자가 그 민주당 정치인들이 어떤 그 혁신, 스타트업, 실리콘밸리에 대한 판단, 그다음 금융계에 대한 판단 이런 걸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측근으로 쓰고 얘를 통해서 혁신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저보고 그 자리에서 하라고 하더라도 이게 아까 얘기했던 금융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금융권 사람 안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산업계 사람을 안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정치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는 정치에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이게 가면은 되게 사람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나 이렇게 비판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정치권으로 가는 거를 두려워하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패턴화된 뭐 이렇게 법조계로 갔다가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공천받고 되는 어떤 패턴화된 사람들만 가다 보니까 문제가 더 공고화되는 성격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더 기업에서 일하셨던 분이나 산업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많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공무원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장관까지 가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가야 되고, 그러니까 각 현업에서 어느 정도 성공이나 아니면 그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 가야 된다는 측면이 오히려 좀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그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하면 이 저자가 주장하는 게 이게 오히려 저는 이게 잘못되면 오히려 좀 포퓰리스트적인 시각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 오히려 세상이 되게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되게 세심한 주의 깊은 터치가 필요하고, 그거를 선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같이 풀어나간다고 믿고, 그거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변화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악을 좀 피하는 선택을 계속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저는 위험한 민주주의 저자의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쪽 저자는 급진적 혁신을 내가 선호하는 급진적 정치가 할 수 있고 그 정치가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라는
주의이고 저는 이런 주의가 트럼프를 낳고 포퓰리스트나 다름이 없다. 아벨을 낳고 생각하시는 거는 나아가 옛날에 히틀러를 낳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시각은 좀 주의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인데 예. 저는 그렇게 읽으셨구나. 이 토론 주제에 대해서 오히려 인력을 못 끌어와서 문제라기보다는 리더의 정책적 비전이나 방향성을 실행 과정에서 타협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리더가 오히려 그런 부분에 정확한 선명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 문재인 정권에서 경제 인사 임명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생각보다 이 진보계나 이 민주당 쪽에서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관들 임명하는-거나 뭐 교육계 임명하는 거 모든 걸 보면서 생각보다 아 정말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막상 앉힐 사람 진짜 그건 뇌피셜인 거죠. 본인 주장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예. 그럼 제가 뭐 무슨 근거를 대고 이제 하나하나 갈 수는 없어요. 네. 이게 리더의 문제, 그러니까 리더가 명확한, 근데 리더가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정부 같은 경우에 국가 운영 같은 경우에 리더가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 안 치는 게 당연히 맞는데 리더가 모든 거에 대해서 일일이 디렉션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리더가 이제 한 개인으로 보면 안 돼요. 수권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정당 활동을 한다는 거는 그 정부를 자기가 그 갖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여서 결사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이미 그 대통령이 되겠다면은 이미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 준비의 정도에 지금 이제 펜도님 같은 경우 부족하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네. 이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경제학자들은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주류 경제학자들이 갖고 있는 관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관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부동산 업계에서 갖고 있는 관이 있고 금융에서 갖고 있는 관이 있잖아요. 그 주류는 어쨌든 지금 진보 세력에서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랑은 좀 상반되는데 생각보다는 그 진보 세력들이 우리가 그 얘기하는 그 장의 자리에 많이 앉지 못한 거예요. 그런 토대가 없는 걸 수도 있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상조 위원장 외에 지금 아칠 사람이 없다거나 예를 들면 그런 소액주주 운동이나 사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양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줬었어야지 그런 막 씨앗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서 이게 우리가 뭐 좋았을 텐데 사실 그런 환경 자체가 되게 없었던 게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겠죠. 그렇게 되면. 네, 저는 그래서 좀 시간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이 토론 주제 그냥 전체적인 총평으로 그냥 한 마디씩 하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 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딴 얘기 하세요. 그러면 네. 딴 얘기 하고 뭐였냐면 전문성을 가지고 그 전문 분야의 문제를 푸는 게 단일 방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아닌 다른 데에 전문성이 있었던 사람도 새로운 전문성에 새롭게 빨리 습득해서 그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쵸? 가령 예를 들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예지만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기업 경영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장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냥 기업 경영가 역할을 맡아서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을 만들어냈죠. 키워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꼭 어떤 사람이 전문성을 있어야지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라거나 그런 그쵸? 문제 자체가 좁게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금융감독위원장 이런 것도 금융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어떤 분야에서의 뭔가를 올바름을 이룩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거기에 앉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시도로 해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평준화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지금은 새롭게 맞닥뜨리는 새로운 문제들을 풀기 때문에 사고의 폭이 훨씬 넓어야 되는데 과거의 전문성에 있으면 그 안에서만 그렇죠. 사고를 하기 때문에 새롭게 일어나는 문제를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가 어렵지 않나. 성우님이 일하시고 있는 회사에 네. 성우님 쪽이랑 전혀 관련 없는 분야의 사장이 앉았는지 부장이 앉았어요.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잘 풀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가능하다. 네. 기존의 전문가들과 대화를 하고 충분히 의견을 들으면서도 네.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풀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뭐 그런 거죠. 그렇게 앉혔을 때 그 전문 영역을 가진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랑 잘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러니까 저는 그 성공의 확률이 전문성에서 나타나기보다는 근본적인 경영 방식이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고의 뭐 방식이 이런 것들에서 나타난다라고. 그런 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참 사람은 어렵죠. 이 사람은 예를 들어 전문 영역은 없지만 네. 가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랑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예를 들면은 뭐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던가 항상 뭐 대안을 뭐 계속하는 사람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전문 역량이란 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문성에 대한 환상도 좀 많이 깨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오랫동안 고민한 사람이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사람보다는 그 문제를 풀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뭐 되게 오히려 쉽게 보는 사람일수록 함정에 빠지기 좀 쉽다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배제하자 이런 건 아니고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들이 들어가서도 충분히 그 해결에 공헌을 할 수 있다. 지금은 너무 배제가 되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이지만 결국은 이제 아까 같은 얘기인데 그 리더가 그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부차적이고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 비전이나 방향성이에요. 의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방향성조차 없으면 이제 이거는 좀 문제인 거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책의 좀 평가를 좀 오늘 토론하고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토론하셨나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지? 제가 이 민주당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되게 환상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사실 현재 민주당? 우리나라의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을 그러니까 되게 그냥 막연하게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요. 오바마 대통령 되게 위대한 대통령, 되게 멋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클린턴 대통령은 되게 훌륭한 대통령이고 부시는 되게 뭐 예를 들면 무식하고 예를 들면은 그냥 뭐 전쟁 일으키는 거 좋아하는 전쟁광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팩트에 기반한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물론 팩트도 있겠죠. 하지만 마냥 다 좋은 부분은 아니었겠다라는 걸 알게 돼서 저는 사실 이 책 자체가 저한테 약간 세상을 보는 시각을 또 다시 한번 이게 맞나라는 의식을 한번 심어줘서 그런 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저는 그 민주당 당원인데 그러시군요. 진성 나오니까요. 근데 정의당을 가입해야 되나? 왜냐면 정의당이 이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에서 굉장히 투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뭐가 곤란하냐면 자기는 이걸 알아. 민주당이 착각하고 있고 오만을 갖고 있는 거를 아는데 일반 대중은 모르지. 그럼 그 사이에서 아는 사람으로서의 굉장한 고통을 갖고 있진 않을까. 그래서 그쪽에다 오히려 더 힘을 정의당으로 이제 갈아타시는 건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정치 저도 이제 참 재밌게 읽었는데 저는 토론도 재밌고 다 좋았고요. 근데 약간 민주당이 나아갈 길을 이 책을 보면서 새겨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펜도니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뭐 혁신에 대한 뭐 무조건적인 비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것 자체는 그 좋지 않죠. 왜냐하면 그 결국은 엘리트 계급의 지지를 받아야지 민주당도 좋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좋아요. 겉으로 혁신을 찬양하고 이런 건 좋아. 하지만 민주당의 그 기본이 되는 뼈대 있잖아. 네. 그 대중, 노동, 위한. 그 노동자, 대중, 그 서민,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불평등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의지를 가진 그런 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 책을 읽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성원님 말씀대로 그 좀 저도 마찬가지로 그 정의당에 대한 호감이 막 더 올라가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 정의당에도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변혁이 뭔가 변화를 바라니까 더 빈부격차 두 자릿수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거든요. 네. 정의당이 10% 넘었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은 뭐 8, 9 이런데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는 뭐 그러니까 서문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집권 정당이 경제 문제 그 중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을 방치하면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준엄한 진실을 알려준다. 실패해서 배우지 못하는 정당은 언제라도 질 수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결과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 불평등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러니까 정말 많잖아요.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그러니까 제가 이 책 추천할 때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돌려 읽는 거라고 해서 추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더 주의 있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